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전략 김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요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 개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는 부분은 사실 매크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 이외에 다른 종류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식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미국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달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사실 아주 단기적으로 끝날 요인은 아니라서 좀 1월 중에 상승세를 계속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종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집중하고 있었던 거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제조업이 회복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봄에 가까워지면서 좀 진정될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런 컨택트 관련 분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인프라 환경 관련 주식들이 더 빨리 시장에서 이 부분의 상승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미국에서 투자 관련된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업종 차원에서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업종 차원에서도 이런 환경,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상승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월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은 이 이후에 경계감도 빨리 올라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조지아 선거 이후에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조금 빨리 올라간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도 같이 높아져 있으면요, 주식은 비싸고 채권은 싼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후에 조정이 한 차례 좀 거칠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면, 지금 너무 제일 가파르게 올라간 것들을 뒤따라서 살 때도 따라붙어서 사기보다는 아직 조금 덜 올라간 주식들을 잘 선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저희는 환경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각광받은 주식 이외에 유틸리티나 산업재를 본업으로 하면서 친환경 분야의 신사업을 막 이제 잘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철강금속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고객들과 얘기해 보면 3천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 지수가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 지수 상단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수준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면서도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을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상단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진 이유가 이게 개인들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밸류에이션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붙으면서 더 올리는 식으로 작용하는 수급 주체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 레벨이다, 적정 레벨 대비 어느 정도 오버슈팅 됐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매수세 자체를 줄이는 요인이 되니까 상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쉬운데, 개인들이 사는 상황에서는 그 밸류에이션이 이런 브레이크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실 상단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고 계속 저희가 그래서 좀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두 자릿수 상승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 조정이 좀 시작될 것 같다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 시장의 조금 더 갈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네네. 어제도 보면은 뭐 LG와 같이 업종 우리가 좋게 보는 업종 중에서 대표주들이 계속 뭐 10% 가까이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안 오른 주식 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는 말하고 조금 시장이 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오른 업종 중에서 덜 오른 주식을 좀 보자. 우리가 좋게 보는 업종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어저께도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의 대표주들이 뭐 10%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대표주 쪽으로 계속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대표주 쪽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장한테. 상이 사실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대표주들이 제일 상승률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크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 여력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뉴스가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상승 여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점점 갈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하락할 때도 이 제일 많이 올라간 주도주들이 제일 잘 버텨줄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제일 잘 올라가니까 뒤에도 따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추천주들 중에서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분야를 찾자라는 거는 좀 리스크 관리, 종목 선별에 있어서라도 좀 베타가 너무 높은 것들을 좀 피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이니까 절대 수익률 차원에서 오늘 내일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 담는 게 사실 적당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럼 하루하루 주가만 보면 사실 걔들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하겠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덜 오른 것들을 사자라는 거는 무슨 경기 방어주를 사자거나 이런 관점은 아니고, 사실 환경 인프라라는 분야는 되게 구경제 산업인데 이런 종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사업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쪽 분야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쪽 구경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부담은 좀 적은 주식들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라던가 뭐 이런 분야는 이미 신사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거의 멀티플도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주식까지를 지금 공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응하는 주식들이 완전히 소외주냐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업사이드는 있으면서도 좀 더 베타가 낮은 종목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부연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시장을 우리가 단기 흐름하고 그리고 연간 흐름으로 나눠서 계속 저희 리서치 본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과 4거래일밖에 이제 되지가 않았는데 4조 원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조씩 사고 있는 셈이죠.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 심리 상태에서 이 포모 현상이 지금 가동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서 추격 매수를 하는 상황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소 오버슈팅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오버슈팅이 좀 크게 되면은 조정도 자연스럽게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시장의 당연한 이제 흐름이겠죠. 이제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지수보다 더 높은 지수대를 우리는 올해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덱스에 대한 타겟을 지금 섣불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요, 오늘 MSCI 코리아 기준으로 멀티플이 14.5배까지 올라갔어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인덱스죠. 뭐 북밸류 같은 경우들은 PBR이 1.3배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이미 뭐 1배를 크게 상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바라보던 밸류에이션 잣대로는 이제 시장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결국은 미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냐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죄송스럽지만 인덱스 타겟이 계속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 이제 국내 주식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 한 자릿수 정도 후반에 업사이드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고요. 철강금속산업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포스코 주가하고, 일본 제철 주가, 니폰스틸이라고 우리 HTS에 되어 있는데요. 포스코 주가와 니폰스틸 주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포스코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일본 제철도 어제 8% 가까이 올랐고요. 참고로 또 바오스틸, 오늘 언급할 바오스틸도 7%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일본에 있는 JFE도 8%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는 상승 초기에는 사실 이제 포스코가 좀 주도하다가 이어서 이제 바오스틸이나 일본 제철까지 이렇게 급등세가 따라붙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섹터 순환매 하듯이 철강 업체들 주가도 국가별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산철강 2월 출고가인데요. 역시 열연은 350위안, 약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냉연은 한 400위안, 후판도 300위안 올렸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열연 400, 냉연 500, 후판 300 올렸던 거에 비해서 소폭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지만 상당히 매우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올리면 100위안, 많이 올리면 200위안 혹은 50위안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거고요.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 인상을 해야 이제 수익성도 유지가 되고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선철강 관련해서는 2021년 조강 생산량 캐파가 200만 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신부가 제가 그제 말씀드린 게 중국 공신부가 탄소 배출 줄이 목적으로 올해의 조강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거다라 감소시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보선철강조차도 캐파가 늘면서 생산량이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측은 철강석 가격이 올해 상반기까지 높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가가 갑자기 올라서 제품 가격과 원가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익성이 일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수익성은 시간을 두고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더 주가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이익 개선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아직 4분기 프리뷰 자료를 정확히 내진 않았지만 기존의 전망치로 보더라도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30%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30%까지 상당히 많이 오르고요. 2021년 영업이익도 포스코가 약 46%, 현대제철은 분기 한 거의 1,000억대 수준의 이익으로 복귀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철강 가격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익 기대감에 대한 이익 증가 기대감을 좀 컨빅션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철강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구리 가격도 한 1.7% 또 올랐거든요. 8,200불에 근접을 했습니다. 아연 가격도 거의 2,900불로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전략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돈도 많고 하니까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주식은 한동안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코스트 푸시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쉽게 증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로벌리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 올해 좀 변화되는 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 세계 철강 수요가 올해는 약 작년보다 4% 정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치들을 내고 그게 이제 세계 철강협회에서 전망을 한 건데 4%는 뭐 그 기저효과가 큽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에 많이 망가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증가율이 나오고 중국이 좀 관심사인데 중국이 작년에 워낙 그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플랫할 거라는 그 전망을 원래 세계 철강협회 내고 있는데 중국 자체에서는 약 1.4% 정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부분 증가율 자체가 높진 않아 보이시지만 이게 작년에 거의 뭐 8%인가 7% 정도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서 추가로 또한 1.5% 늘어난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수요가 급증세가 이어질까라고 보면 YY로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상반기까지는 YY 수요 증가는 뭐 숫자로는 뚜렷이 나올 것 같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수요나 정책 집행이나 이런 것들 기대해 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쪽에서 좀 더 그 수요의 어떤 파워는 더 세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은행산업입니다. 조보람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은행산업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테마 리포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뉴스플로우를 보니까요. 시중은행 위험업종 대출관리 고삐 잰다. 부채 후유증 경계감 커진다.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 장기화 대비 연착륙 필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기업대상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실 징후 중소기업, 특히 이제 위험 섹터인 중소기업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째로는 이 단순히 신용위험평가 결과만으로 기업 부문 신용위험도가 낮아졌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반적인 그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부실 징후기업 추이의 이 역관계가 올해 유일하게 그동안의 과거의 트렌드에서 다르게 올해는 그게 깨졌다. 근데 이제 그 이유로는 일단 정책적으로 뭐 신용 공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뭐 만기 연장해라, 이자 상환 유예해줘라, 그리고 뭐 보증 지급해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 조치로 인해서 벌어져야 할 부실 그리고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포트 후반부에 해본 부분은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긍정적인 상황,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최악의 상황, 크레딧 코스트가 지금 현재 평균이 한 30-40bp 미만인데 한 30bp 급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손 비용 평균 78% 상승, 당기순이익은 43% 정도 감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화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레딧 코스트 한 10bp 정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대손 비용은 26% 상승하고 당기순이익은 14%.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대손 충당금이 얼만큼 추가 적립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earnings volatility는 크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고요. 이제 반대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2020년에 대손 충당금 많이 적립했으니까 그럼 조만간 충당금 환입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단 아직은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입까지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나 저희의 이 긍정 시나리오, 크레딧 코스트가 줄어든다, 즉 대손 충당금이 환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약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나와 있는 숫자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이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 은행이 지금 현재 쌓고 있는 충당금 플러스 2021년에도 보수적인 기조로 이 충당금 적립 기조를 가져가야
아마도 향후 2, 3년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은행 섹터에 대한 뉴트럴 뷰는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엔 JYP 이하정 연구원입니다. 네, JYP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이유는 저희 실적 추정치도 상향됐고 동시에 저희 멀티플도 같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저희 뒤쪽에 디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실적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추정 시에는 2021년 이내에 저희의 그 일본인 걸그룹인 니주 관련돼서는 BEP 정도 달성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니주의 실적을 보시면요. 12월 한 달 동안 앨범을 한 36만 장 정도 총 팔았고 관련된 매출만 해도 한화로 약 1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딱 한 달 정도의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 매출까지 합하면은 아마 두세 배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연간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봤던 추정치보다는 조금 크게 올려도 된다라고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니주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K-팝 스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 K-팝 스타 같은 걸 진행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아이돌이 니주이고 지금 니주가 이 정도로 대박이 난 건데 이런 식의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을 앞으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동남아 등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출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성 시스템의 수출 역량을 고려해서 타겟 PER을 기존에 주고 있던 30배 대비 프리미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의견도 바이로 상향을 했고요. 이게 육성 시스템이 수출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 아티스트랑 콘텐츠만 수출하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중국 쪽에서 프로젝트 C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고 이쪽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팬덤에게나 알려진 연습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주와 비슷한 성공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주 관련된 실적은 두 번째 단락에 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와이스가 일본에 본격 데뷔한 건 2018년인데 이미 데뷔하기 이전에 그 TT라는 한국 노래가 일본에서 이제 반응을 얻은 이후에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지도를 쌓은 상태에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니주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당시에 일본은 진출했던 시점 대비 오히려 120%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초동 판매량으로 보셔도 지금까지 트와이스조차 달성하지 못했던 정도의 숫자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니주 관련돼서 앨범 및 MD를 팔아서 영업이익단에서 최소 100억 원대를 기대 가능하고요. 참고로 콘서트는 아직 재개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둔 상황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컨센서스가 121억 원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티스트 앨범 발매 효과가 모두 반영될 거고요. 니주 관련해서도 일부 MD가 이번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삼성전기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5천원에서 25만 원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그 상향 배경은 지금 실적 추정치를 이제 MLCC 업황을 좀 더 이제 좋게 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4페이지 밸류에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제 서머 파트로 계산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MLCC 업황이 예상보다 좀 더 이제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6.5% 정도 상향을 했고요. 일단 글로벌 경쟁사 밸류에이션이 계속 지금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폭 좀 반영해서 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무라타랑 삼성전기 PER 밴드를 좀 그려놨는데요. 무라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사적 그 밴드를 쭉 이제 그려봤을 때 그 최고점을 깨고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전기는 여전히 이제 그 밴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라타가 이제
MLCC 글로벌 1위 업체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삼성 비중이 높은 업체인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감안하면 이후에는 전기가 오히려 좀 더 이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MLCC 업황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제 우려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무라타랑 대만 업체들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좀 최근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오더를 세게 당기고 있어서 2, 3월부터 이제 재고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 업체들은 계속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춘절 이후에 가격을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는 무라타가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대만 업체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무라타 이제 아래 그림 3번 표 하나 보시면 이게 과거에 무라타가 가이던스 준 거랑 실제 매출액이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무라타가 애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가 좋을 때는 항상 가이던스가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나오고 실제가 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이폰 12 판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그 형태가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춘절 이후 2월 말 이후에 이제 대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거기 때문에 삼성 전기도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돼서 지금 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바이브 컴퍼니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썼던 기업이고요. 그 당시 때 IPO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 색깔과는 약간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 쓰기가 뭐 좋은 타이밍인지 그런 확신은 없지만 근데 올해 AI가 이슈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썼고요. 일단은 1월 28일이 되면 3개월 락업 이제 보에서 물량이 이제 전부 다 해제가 되고요. 한 4% 정도 남아있는데, 산업은행 오버행 지분도 9% 있던 게 이제 거의 해소가 돼서, 오버행 이슈는 이제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약간 이제 이해하시기에 좀 직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페이지를 보시면, 매출의 대부분은 썸트렌드, AI 솔버, AI 에이전트에서 나오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썸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에서도 이 회사 거를 쓰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이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마케팅에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솔버 이게 매출의 55%를 차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받은 국세청의 수주권을 보시면 이제 어떤 금융 거래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특이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탈세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썸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서비스 단계로 넘어간 플랫폼 사업이라서 GP 마진이 70% 이상 나오고 있고 AI 솔버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 가서 구축을 해줘야 되는 이제 약간 SI적인 측면이 있어서 GP 마진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사업 영역 중에 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4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온 디지털 뉴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DNA 생태계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줄여서 DNA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가 국내에서 가장 업력도 오래되고 이제 탑인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솔트룩스나 위세하이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 대비해서 바이브 컴퍼니의 저는 기술적인 우위, 레퍼런스에 대한 우위를 생각하고 있어서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PSR이 올해 기준으로 6배인데 저는 이보다는 훨씬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서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예전에 빈라덴 사살 작전에서 CIA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던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뭐 PSR이 40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뭐 사업 영역이나 공공 비중 뭐 이런 숫자라든지 이제 바이브 컴퍼니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비교군으로 잡으면 결국 해외 기업보다는 많이 지금 싼 편이고 국내 기업 평균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은데 바이브 컴퍼니 굳이 하나만 사야 된다면 바이브 컴퍼니를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AI 솔버랑 AI 챗봇 기술이 너무 지금 여러 기업에서 산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으로 이거를 수요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또 약간 사장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요 인공지능 시장이 개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 뭐 단어적으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인공지능 비용이 이제 인건비보다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능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한 건데 지금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채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한계가 비용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5페이지에 있는 수주 내역들을 보시면 국세청, 뭐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이런 수주들이 대부분 1단계 수주예요. 그래서 수주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겠고요. 인모드 나간준 연구원입니다. 네, 해외 기업 미국 나스닥 상장한 인모드 발표하겠습니다. 인모드는 이제 흔히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클래시스처럼 에스테틱 의료기기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소 침습, 비침습 방식의 고주파를 활용한 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기기별로 플랫폼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플랫폼별로 각각의 다른 핸드피스를 사용을 해서 뭐 여성 건강 관리, 체형 관리, 안면 미용 등 다양한 시술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면은 피부 바깥쪽, 즉 이제 겉면 쪽에서 콜라겐을 뭐 생성시켜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초음파 시술이 국내랑 글로벌에서 되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 하이프 초음파가 피부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내부 세포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안쪽부터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게 트렌드가 됐던 건데 인모드 같은 경우는 고주파의 특징인 바깥쪽에서 쫀쫀해주게 하는 특징과 하이프처럼 안쪽까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해서 바깥쪽과 안쪽 모두 쫀쫀하게 해줘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컨셉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고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매출이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에 다시 5,970만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회복세에 접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탑라인 성장도 우수한데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이끌었고 주요 부품을 이제 장기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율도 최소화하여 매출 총익률을 약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도 비용 통제를 철저히 가져가면서 향후 연간으로 약 35% 수준의 OPM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중국 쪽에서도 RF 장비의 허가 승인을 받고 현재 판매 개시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저희는 현재 주가가 2021년 PER 기준으로 21배 수준인데 미국 의료기기 업체 평균 PER이 30배 수준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국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 22배에서 25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에 비해서도 글로벌 선진 시장과 중국 시장을 진출했음에도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크레딧 전략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크레딧 투자 전략을 저희가 이제 하위 등급 위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하위 등급 중에서는 건설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변동성도 높았었고 그동안 이제 디폴트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건설사 채권들이 홀대를 받아왔었는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따라서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양호했었는데 주택 건축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 한 60%가 늘었죠. 그러면서 분양률도 괜찮았었고 특히나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집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어떤 그 쾌적하고 깨끗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가 확대가 되면서 분양 수요도 당분간 좀 견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이제 주택 사업을 좀 베이스로 하고 올해 내년 뭐 앞으로 2, 3년 동안 또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되면은 뭐 SOC라든가 그다음에 그린 뉴딜과 같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저희는 이제 더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수주가 계속 저조했었고 앞으로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사업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해외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영향이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건설사들 보면은 뭐 이제 건축이나 토목 외에도 이런 이제 환경이라든가 화학 쪽도 신규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도 사실은 이제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강화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신축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좀 그 영향은 크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E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라든가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 채권들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행이 안 됐었거든요. 이 하위 등급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 보니까 발행 여건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위 등급 건설사 채권 위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동일 등급 대비해서도 지금 수익률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